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영애입니다. 저는 fMRI를 이용해서 개인의 뇌 연결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최근에 진행한 프리시전 펑셔널 매핑이라는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뇌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노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기억으로 시작하는 동물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양이, 강아지, 기린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곰이나 고래, 고슴도치와 같은 동물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뇌의 연결망, 즉 브레인 펑셔널 커넥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펑셔널 커넥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펑셔널 MRI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커넥텀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MRI 이미지로 커넥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MRI 안에 들어가서 fMRI 영상을 찍게 됩니다. fMRI를 찍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상태에서 영상을 얻습니다. 하나는 피험자가 스캐너 안에서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이미지를 얻는 태스크 fMRI입니다. 예를 들어 13 빼기 7이라는 이 문제에 답할 때의 뇌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런 주어진 과제가 없이 피험자가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바탕에 흰색 크로스를 그저 바라보는 상태인 휴지기 상태에서 얻는 레스팅 스테이트 영상입니다. 이렇게 스캔을 통해서 얻어진 뇌 이미지를 작은 영역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각 영역에서 저희는 fMRI 신호, 즉 볼드 시그널 타임 시리즈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렇게 추출한 영역별 타임 시리즈가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초록색 영역에서의 타임 시리즈, 노란색 영역의 타임 시리즈, 그리고 보라색 영역에서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각각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 시리즈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초록색과 노란색 영역처럼 시그널의 패턴이 비슷한 영역들은 서로 높은 코릴레이션을 갖게 되고 노란색과 보라색 영역처럼 시그널 패턴이 서로 낮은 경우 낮은 코릴레이션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든 영역들에 대해 계산을 하면 이렇게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브레인 펑셔널 커넥텀이라고 합니다. 계산된 커넥텀은 영역 간의 연관성 정도에 따라 여러 개의 펑셔널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 전체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커넥텀은 계산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개인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넥턴 정보로 사람의 나이와 지능 점수, 그리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 능력을 요하는 과제의 수행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있었고, 제가 공동 연구한 연구에서도 여러 주의 집중력을 아우르는 제너럴 어텐션이라는 점수 또한 커넥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넥텀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이 되어 온 대부분의 연구는 뇌가 이미 성장을 다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뇌가 완전히 성장하기 전이고 무엇보다 뇌의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커넥텀이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가 커넥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NIH의 ABCD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아이들은 9세에서 10세의 성장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모노링골 그룹과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멀티링골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커넥텀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fMRI는 총 세 가지로 아무런 과제가 주어지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얻는 resting fMRI, 워킹 메모리 능력을 측정하는 엠벡 태스크 fMRI,
그리고 또 어텐션 능력을 측정하는 스탑 시그널 태스크 fMRI까지 총 3개의 fMR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태에서의 커넥텀을 따로 계산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클 플랫은 모노링구얼 그룹과 멀티링구얼 그룹의 커넥텀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서클 플랫은 모노링구얼 그룹의 아이들에게서 멀티링구얼 그룹의 아이들보다 더 강하게 관찰된 커넥션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그 반대로 멀티링구얼 그룹의 아이들에게서 더 강하게 관찰된 커넥션을 보여줍니다. 이 각 플랫에서 띠의 색깔은 오른쪽 레전드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 결과에서 보시면 모노링구얼 그룹은 네트워크 안에서 within 네트워크의 커넥션이 두드러지게 관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홍색으로 나타난 억세피럴 네트워크를 보시면 네트워크 사이가 아닌 네트워크 안에서의 강한 연결성을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멀티링구얼 아이들에게서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의 연결성보다 오히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분홍색 억세피럴 네트워크가 멀티링구얼 그룹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프리프론탈 네트워크와 더 강하게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벡 태스크를 수행할 때 커넥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태스크인 어텐션을 매저하는 스탑 시그널 커넥텀에서는 두 그룹 간의 사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룹별로 이렇게 다른 커넥텀이 과연 이 두 그룹을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박스 플랫의 진한색 박스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얻은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옅은 색의 박스는 널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모델의 결과입니다. 레스트 상태의 커넥텀을 사용했을 때 약 80%의 정확도로 그 아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성공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엠벡 태스크 커넥텀을 사용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스탑 시그널 태스크 커넥텀을 사용했을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분석에서도 모델이 이 두 그룹을 성공적으로 분류해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석을 통해서 저희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넥텀 정보만으로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가 하나인지 그 이상인지를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각 그룹의 커넥텀 패턴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커넥텀이라는 이 매저가 얼마나 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지표인지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넥텀 정보가 아이들의 행동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 커넥텀 베이스드 프레딕티브 모델링이라는 예측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커넥텀과 행동 점수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의 커넥텀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 점수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처음 보는 아이의 커넥텀을 보고 그 아이의 행동 점수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아이의 행동과 뇌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에는 행동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지기 레스트 커넥텀을 사용하지 않고 태스크 fMRI는 엠벡 태스크와 스탑 시그널 태스크만 사용하였습니다. 결과는 스캐터 플롯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스캐터 플롯의 X축은 실제 아이가 얻은 태스크 점수이고 Y축은 모델이 예측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각 점은 각 아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엠벡 태스크 결과인데요. 모노링구얼 아이들에게서는 실제 엠벡 점수와 모델이 예측한 점수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티링구얼 아이들에게서는 그 두 점수에 대해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간의 예측도를 직접 비교했을 때 멀티링구얼 아이들의 모델이 모노링구얼 아이들의 모델보다 더 예측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반면 어텐션 도메인의 스탑 시그널 태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역시 두 그룹에서 모두 모델이 행동 점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측 모델 결과는 9세에서 10세의 아이들이 작업 기억 태스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에 따라서 뇌와 행동 사이의 연결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커넥텀이 얼마나 개인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사용된 이 커넥텀을 계산할 때, 그리고 이 계산된 커넥트를 네트워크로 분류할 때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한 하나의 템플릿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템플릿은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평균 내어서 만든 일종의 표준 뇌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즉, A라는 뇌 영역은 항상 B라는 네트워크에 속한다라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영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주황색 네트워크의 일부다라고 정의해 놓고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어서 만든 표준 지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경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외모나 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뇌의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단지 구조적인 차이뿐만 아니고 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네트워크는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랭귀지 네트워크로 여러 사람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룹 에버리지 랭귀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4개의 네트워크는 왼쪽 그룹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개개인의 랭귀지 네트워크입니다. 4명 모두 전반적으로 비슷한 영역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크기나 정확한 위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평균 내서 만든 랭귀지 네트워크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토포그래피를 보여주지만 각 개인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하고 디테일한 패턴은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랭귀지 네트워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네트워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뇌를 가득 채우고 있는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평균 내어서 만든 지도입니다.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노란색 네트워크는 프론토파이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이 네트워크는 지금 프리프론탈 영역에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프리프론탈 영역에서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세일리언스 네트워크가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빨간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옆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웹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개인의 네트워크를 보면요. 그룹 템플릿과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 파리에탈 네트워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프리프론탈 영역을 개인 내에서 보면 보라색으로 싱글러 오퍼클러 네트워크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생김새와 크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패턴은 왼쪽의 그룹 에버리지된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일러스 네트워크도 개인에서 보시면 그룹 에버리지 된 모양과는 훨씬 더 크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초록색 영역은 누구에게는 프론트 파이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싱글 오퍼클럭 네트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 지도를 사용했을 때 한 사람의 디테일을 잃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는 그룹 레벨의 연구보다 이렇게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자 시작된 분야가 바로 프리시전 펑셔널 매핑이라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뇌신경과학 연구와 이제 지식에 기반이 되었던 그룹 레벨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평균 내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샘플 수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프리시전 펑셔널 매핑은 개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룹 레벨 연구보다 총 샘플 수는 적지만 한 개인에게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모션이나 다른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퀄리티 데이터를 기준으로 약 30분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개인 내에서의 커넥티비티 매저가 약 0.85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올해 며칠 전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각 피험자에게서 30분의 데이터를 얻었을 때 가장 높은 코스트 에피션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즉, 프리시전 매핑을 위해서는 개인에게서 최소 30분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사람만의 고유한 펑셔널 네트워크를 찾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이런 프리시전 펑셔널 매핑 연구는 단지 개인마다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펑셔널 네트워크 중 가장 활발하게 많이 연구되어 온 DMN이 프리시전 어프로치로 연구를 했을 때 사실 두 개의 섭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왼쪽 상단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DMN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개인 내에서 DMN을 측정하였을 때 DMN이 두 개의 섭 네트워크, DNA와 DNP로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시험자에게서 똑같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네트워크를 개인 레벨에서 다시 연구했을 때 섭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출판된 연구에서는 어, 지금까지 저희가 모르고 있던 네트워크를 찾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토 네트워크 사이사이에 브릿지 같은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결과로 지금까지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익히 알고 있는 홈클루스 지도에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리시전 어프로치는 개인 내에서의 펑셔널 네트워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사용되는 펑셔널 네트워크는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의 비주얼 네트워크,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오디토리 네트워크, 운동 기능 중에 발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손에 해당하는 모토 네트워크, 그리고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는 모토 네트워크처럼 감각이나 운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들을 센서리 모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의 특징은 이 네트워크들은 특정 뇌 영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네트워크로는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는 기억, 추상적인 사고, 의사결정처럼 5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이론적 사고나 기억 같이 고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에 속합니다.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는 센소리 모터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복잡한 기능을 한다는 것 외에도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패턴도 다릅니다.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뇌 프론터, 파라이터, 템포럴, 미디어 포스테리어, 미디어 엔테리어 등 뇌 전반에 걸쳐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외에도 어텐션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프론터 파라이어 네트워크, 서스테인 어텐션 기능을 하는 싱귤러 오퍼큘러 네트워크, 탑다운 어텐션의 돌스 어텐션, 바람원 어텐션의 벤츄럴 어텐션, 그리고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게 하는 세일런스 네트워크와 기억을 담당하는 퍼럴 메모리 네트워크도 이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세일런스와 퍼럴 메모리 네트워크는 앞서 보여드린 5개의 다른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뇌 전체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다른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들과는 다르게 세일런스 네트워크는 lateral prefrontal cortex, anterior insula, 그리고 anterior cingulate cortex의 그 영역들이 모여 있고 주로 그 영역들은 뇌의 앞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parietal memory network는 posterior inferior parietal lobe, precuneus, posterior cingulate cortex 등 이러한 영역을 가지면서 세일리언스와는 반대로 뇌 뒤쪽에 모여 있습니다. 두 네트워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PM에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었을 때 이것을 기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이 두 네트워크는 펑셔널 네트워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DNN과도 관계가 깊은데요.
세일리언스는 디폴트 보드 네트워크와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네트워크 사이에서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프라이어터 메모리 네트워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처럼 메모리를 담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두 네트워크의 그 영역이 서로 오버랩이 될 만큼 DMN과 위치적으로 아주 가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PMN은 지금까지 DMN이라고 알려져 왔었고, 최근에 와서야 PMN이라는 네트워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일런스와 PM에는 구조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공유하는 특징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두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세븐 테슬라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 내에서 분석하는 프리시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제 연구는 내추럴신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오픈 퍼블릭 데이터셋이고, 이 NSD 데이터는 총 8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모션 노이즈로 최소 30분의 데이터를 얻지 못했던 2명은 제외하고, 제 분석에는 총 6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세븐 테슬라 데이터로 1인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175분의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는 메인 분석에 사용된 디스커버리 데이터와 디스커버리 데이터에서 얻은 결과를 재확인하고 통계 처리하기 위한 리플리케이션 데이터로 나뉘었습니다. 디스커버리 데이터를 사용해서 서페스와 볼륨 분석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페스 분석에서는 시드 베이스드와 데이터 드리븐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고, 볼륨 데이터에서는 시드 베이스 방법을 통해서 펑셔널 커넥텀을 연구하였습니다. 리플리케이션 데이터에서는 디스커버리와 동일한 서페스 분석과 그 분석의 스태티스티컬한 테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NS 데이터를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밸리데이션하기 위해서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데이터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DBNO 데이터는 현재 제 연구실에서 데이터 컬렉션을 마친 상태입니다. 3T 데이터지만 멀티에코 데이터로 시간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SNR이 좋습니다. 한 사람당 112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총 8명이 밸리데이션 분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셋은 UK 바이오뱅크입니다. 이 데이터는 3T 스캔의 그룹 ICA지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저의 결과를 좀 더 로버스트하게 검증하고자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 베이스드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분석은 뇌의 한 영역, 벌텍스를 시드로 하여서 그 벌텍스와 코릴레이션이 있는 다른 영역을 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왼쪽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굉장히 전형적인 캐노니컬 세일런스 네트워크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캐노니컬한 PMN의 토폴로지입니다. 시딩은 먼저 세일런스 네트워크 영역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세일런스 네트워크 영역에서 시딩을 하면 세일런스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세일런스 네트워크 영역인 RPFC에서 시드를 골랐습니다. 검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하얀색 점이 시드이고요. 이 RPFC에서 시딩을 한 결과 세일런스 네트워크가 확인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PMN 영역에서도 높은 코릴레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일런스의 MPFC 영역에서 시딩을 하였습니다. 역시 세일런스와 함께 PMN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테리 인슐라에서도 시딩을 하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PMN 영역과 세일런스 영역이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캐노니컬 PMN 네트워크 영역에서 시딩을 똑같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세일런스가 관찰이 되어야 정말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더 먼저 시작한 시딩은 IPL에서 시딩을 하였고, 역시 PMN 영역과 세일런스 영역이 관찰되었습니다.
PCU 영역에서 시딩을 한 결과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맵은 총 6명의 피험자 중에서 대표 피험자 맵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피험자에게서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일런스와 PMN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찰되었습니다. 시드 베이스드 방법의 장점은 데이터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드를 어디에서 고를지, 어디에 시드를 두는지 연구자가 직접 손으로 매뉴얼하게 골라야 하기 때문에 휴먼 바이어스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unsupervised 방법인 데이터 드리븐 클러스터링도 하였습니다. 여기 사용된 알고리즘 MSHBM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시드맵과 동일하게 세일리언스와 PMN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분하였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퍼스널라이제이션 분석은 사실 사람이 그 알고리즘에 주는 K 값에 따라서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수가 정해지는데요. 알고리즘이 세일리언스와 PMN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분류한 그 이유가 혹시 K 값이 너무 낮아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테스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다른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확인한 결과 DMN, FPN, CON 모두 두 개의 썸 네트워크들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모델에 피드한 이 K 값이 다른 네트워크들을 두 개로 나눌 만큼 높은 K 값이었으며 이렇게 높은 K 값에서도 세일런스와 PMN이 하나로 분류됐다는 것. 즉,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일 가능성을 더 강조해주는 파인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두 네트워크의 커넥션이 콜티컬뿐만 아니라 서콜티컬 영역에서도 확인이 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히포캠퍼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엔테리어 부분은 DMN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포스terior 부분은 PMN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PMN 영역에서 시드를 골라서 볼륨에서도 PMN과 세일리언스가 함께 관찰되는지 보았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히포캠퍼스 뒤쪽 PMN 영역에서 시드를 잡았고 PMN 시드였기 때문에 PMN의 PCO 영역에서 PMN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일리언스의 미디어 프리프런털 영역에서도 역시 커넥션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피험자에게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로직으로 이번에는 세일리언스의 서브콜티컬 영역에서 시드를 찾고 PMN 영역에서도 커넥션이 있는지 보았는데요. 시딩은 세일리언스 영역의 벤츄럴 스트라이럼에서 하였습니다. 검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하얀 동그라미가 역시 시딩 에어리하고 MPFC의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PCU의 PMN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다른 피험자에게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중에서 DBNO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컬렉션을 마친 데이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에코 데이터로 SNR이 꽤 좋은 데이터입니다. 총 8명의 피험자를 분석을 하였고요. 각 112분의 웨스팅 스테이 스캔이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디스커버리 데이터를 분석할 때와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였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시는 네트워크가 세일리언스 PMN 네트워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일리언스와 PMN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클러스터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피험자 외에도 분석에 사용된 모든 피험자에게서 역시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UK 바이오뱅크를 사용한 밸리데이션 결과입니다. 보시는 네트워크는 약 4,000명의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로 그룹 ICA를 한 맵입니다. 트레이숄드가 디폴트일 때는 PMN만 관찰이 되었지만 트레이숄드를 조금 더 리버럴하게 조정하면 세이리언스 영역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레스팅 데이터만을 가지고 개인의 네트워크를 에스티메이트한 결과로 세일런스와 PMN이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네트워크가 정말 하나의 네트워크라면 레스팅이 아닌 다른 데이터에서도 그 연관성이 보여야 조금 더 강하게 어,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 레스팅으로 개선하는 네트워크는 태스크 fMRI를 볼 수 있는 액티베이션 맵과 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레스팅의 모터 펑셔널 커넥티비티와 모터 태스크를 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역시 랭귀지 네트워크와 랭귀지 태스크 액티베이션 맵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리언스와 PMN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태스크 데이터는 같은 NSD 피험자에게서 얻은 14시간의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PMN은 사람이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봤을 때 그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Repetition Enhancement Effect를 보이는데요. 저는 이 Repetition Enhancement Effect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Recognition 태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스크는 굉장히 간단한 태스크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피험자는 이제 스캐너 안에 누워서 하나씩 화면에 뜨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데요. 피험자는 이미지를 볼 때마다 이 이미지가 이전에 봤던 이미지인지 아닌지 버튼 박스를 눌러서 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봤을 때는 보지 않았다라고 골라야지 맞는 정답이고 이 이미지는 본 적이 있다라고 누르는 태스크입니다. 각 이미지는 총 3번이 반복이 되고요. 이미지가 몇 번째 나타났는지에 따라 컨트라스트 어널리시스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세일리언스와 PMN이 동시에 레페티션 인핸스먼트 이펙트를 보이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태스크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컨트라스트 맵은 이미지가 두 번째 나왔을 때 액티베이션에서 이미지가 처음 나왔을 때 액티베이션을 뺀 컨트라스트 맵입니다. 이 컨트라스트 맵 위에 보이는 얇은 검은색 선은 레스팅 데이터에서 정의된 세일리언스 PMN의 ROI를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맵에서 색상이 따뜻한 색상일수록 해당 영역에서의 강한 액티베이션을 나타냅니다. PMN을 타겟한 이 태스크 분석에서 PMN뿐만 아니라 세리언스 영역에서도 레피티션 인핸스먼트 이펙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피험자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영역별로 태스크 이펙트를 보았는데요. 세리언스 PMN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정의했을 때뿐만 아니라 캐노니컬 세리언스 영역인 anterior medial 그리고 캐노니컬 PMN 영역인 posterior medial을 따로 분석해서 두 네트워크가 같은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repetition enhancement 이펙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일리언스 PMN뿐만 아니라 다른 어소시에이션에서도 분석을 해본 결과 FP&A에서도 같은 repetition enhancement 이펙트가 확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세일리언스 PMN 네트워크는 FP&A와 기능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스팅 데이터,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일리언스와 PMN이 같은 네트워크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두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고 따로 연구가 되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분석한 6명의 PMN, 셀 PMN을 모두 다 겹쳐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맵은 그 오버랩한 뇌인데요. 진한 색깔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을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PCU나 RPCC 같이 전형적인 PMN 영역은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겹치는 반면 MPFC나 RPFC 같이 세일리언스 영역은 사람마다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고 오버랩된 영역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차이가 아마 이 두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분류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연구 발표를 통해서 지금껏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개인 레벨에서 보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확인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이언스와 PM에는 다른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들처럼 뇌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그 구조적 특징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두 개의 네트워크들이었는데요. 제 연구 결과처럼 두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였을 때 비로소 다른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들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프리시전 어프로치는 개인의 디테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네트워크의 오르가니제이션을 다시 정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약 35분 동안 발표한 이 프리시전 뉴로 이미징은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특히 디프레션, PTSD와 같은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시전 연구를 임상 연구와 연결 지은 스터디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세이언스 네트워크를 개인 내에서 분석하였고, 우울증 그룹의 세이언스 네트워크가 건강한 사람들의 세이언스 네트워크보다 그 영역이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 생김새는 달랐지만 모두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더 넓어진 네트워크를 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커진 환자의 네트워크 크기를 정량화하여서 이제 이 정보가 그들이 건강한 사람인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인지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분석을 하였고 약 78%의 정확도로 성공적인 분류를 하였습니다. 또 각 개인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정보를 통해서 그들의 애니도니아나 앵자이어리 정도를 예측하였고 이는 프리시전 펑셔널 매핑이 실제로 임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연구입니다. 개인의 유니크한 커넥텀에 초점을 맞춘 이 프리시전 뉴로 이미징의 또 다른 장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인해서 개인 간뿐만 아니고 개인 내에서의 버라이빌리티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이러한 within individual의 vari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 내에서의 variability를 보기 위해서 피험자의 95분 되는 웨스팅 데이터를 최소 30분 간격으로 세 세트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30분짜리 데이터 2개와 35분짜리 데이터 하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세 그림은 같은 피험자에게서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꽤나 네트워크 간의 생김새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영역이 한 세트에서는 프론터 파이럴 네트워크로 분류가 되고 다른 세트에서는 세이언스 PMN, DMN이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세트에서는 전혀 다른 네트워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 같은 시간대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마치 그 카드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 특정 게임에서 조커 카드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해당 영역은 그때그때 필요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 플렉서블한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단순한 노이즈로 보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보가 노이즈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within individual variability를 연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디테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내에서의 비교 분석은 개인의 질병이나 상태 변화 추적 관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한 사람당 많은 양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총 샘플 수도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 내에서 내 네트워크를 보기 위해 최소 30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얻은 결과
밸리데이션 하거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한 샘플 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인 HCP 데이터는 샘플 수는 많지만 프리시전 연구를 하기에는 개인당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 연구에서도 사용되었고, 세븐티 데이터라는 장점을 가진 NS의 경우도 한 사람당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매우 많지만 총 샘플 수가 8명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한 개인에서 많은 시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총 샘플 수까지 보장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뇌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지식에 새로운 개인의 디테일을 더해서 퍼스널라이즈 프리시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나이나 지능, 인지 기능, 언어적 배경, 그리고 디프레션이나 PTSD 같은 질병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바이오마커인 커넥텀을 좀 더 릴라이빌리티가 높은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특히 fMRI 중 resting state은 과제가 없이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노인, 그리고 환자군에게서도 데이터를 얻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존의 지노믹스나 프로토믹스 등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오믹스에 더해서 프리시전 기반 커넥터믹스라는 정보를 포함시키면 더 견고하고 개인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는 메디컬 디지털 트윈 모델에 뇌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단순한 뇌 구조적인 정보나 혹은 마이크로 레벨의 데이터 외에 그 개인만이 가지는 펑셔널 패턴, 더 나아가서 그 패턴에서 관찰되는 플럭추에이션 정보를 사용하면 환자의 건강이나 질병을 예측하고 또 그 질병을 추적 관찰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연구들은 제가 현재 속해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실과 제가 박사과정 때 공동 연구를 했던 예일대학교 마빈천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도를 받아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시간 내어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권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아직은 좀 덜 되어 있지만 꼭 중요해서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는 내용으로 연구 소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계신 오디언스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제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예.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프리시전, 를 실현시키는데 아까 이제 시간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 뭐 관측 강도라거나 테슬라 같은 뭐 이렇게 그런, 어, 뭐라 그러나요? 공간적인, 예, 네, 그런 레졸루션도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예. 네. 앞으로 방향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 제 스터디에서는 세븐 테슬러도 사용을 하였고, 뜰 테슬러도 사용을 해서 분석을 다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세븐 테슬러 데이터를 보았을 때, 그, 저희가 에스티메이트하는 네트워크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드 베이스드 어나리시스를 할 때는 세븐티 데이터는 시드를 골랐을 때 굉장히 로버스트한 네트워크가 관찰되는 반면에 3T로 했을 때는 그 경계가 굉장히 블러한 것을 많이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3T 그리고 또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레벨도 아니고 그룹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제가 포함시킨 이유는 이런 프리시전 어프로치를 할 때 굳이 고성능의 MRI 데이터나 꼭 굳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포함시켰거든요.
제 데이터는 연구 결과가 메인이 NSD7 테슬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된 이 결과가 30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프리시전 펑셔널 뉴로 이미징은 70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제한된 영역을 가지는 연구 분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3T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면 똑같은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UK 바이오뱅크처럼 한 사람에서 얻어진 데이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조금 조정하여서 보았을 때, 트레시홀드 조정하여 보았을 때 똑같이 셀리언스 네트워크와 PM 네트워크가 하나로 보이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물론 세븐티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굳이 세븐티가 아니어도 30여도 네, 충분히 프리시전 어프로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커버리지라고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영역 그 네, 면적 같은 거를 중시하시는 거는 제가 들은 것,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영역의 크기와 더불어서 어떤 그 영역 간의 어떤 연결 스트렝스 같은 것들을 정량적으로 혹시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편인지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어, 제가 저는 이게 주로 맵을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맵 안에도 굉장히 많은 벌텍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벌텍스마다 타임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within 네트워크의 그 펑션 커넥티비티 정도, 스트렝스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between 네트워크 간의 펑션 커넥티비티 정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행동 점수나 혹은 제가 발표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연구 중에 그 디프레션의 정도를 예측한 연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아까 그 언어 그 바이링구얼, 멀티링구얼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게 그리고 호기심도 좀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특히 그 언어 뭐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순 같은 SVO 뭐 이런 어떤 언어가 굉장히 많이 그 분화되어서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언어학을 잘 몰라가지고 어족이 많이 이렇게 먼 관계에서 나타나는 커넥션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혹시 장애가 있을 때의 경우라거나 아니면 이제 수화를 사용할 때? 뭐 이런 경우도 좀 호기심을 가져보셨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좀 궁금한데, 예,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이 스터디를 제가 디자인하고 분석을 진행할 때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팩터들이 다 고민거리였습니다. 모노링구얼 지금 ABCD 데이터셋은 사실 저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모노링구얼과 멀티링구얼 나눴을 때 사용한 서베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베이에서 네이티브 랭귀지가 어떤 랭귀지인지 그리고 그 네이티브 랭귀지에 더해서 다른 랭귀지를 할 때 그 랭귀지가 어떤 랭귀지인지 이런 세부 사항들을 다 받았는데요. 압도적인 수로 모노링구얼, 멀티링구얼 상관없이 네이티브 랭귀지는 잉글리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NIH에서 배포하는 이 ABCD가 미국에서 그 데이터를 컬렉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네이티브 랭귀지를 잉글리시를 네이티브 랭귀지로 가지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그래서 모노링걸에서는 네이티브를 잉글리시로 가지는 친구들만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스페니쉬도 있고, 뭐 프렌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랭귀지 추리라고 하죠. 이 랭귀지 간에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에 따라서 인지 기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모노링걸에는 잉글리시를 네이티브로 하는 친구만 포함을 시켰고, 멀티링구얼에서는 네이티브 랭귀지가 잉글리시,
그리고 그 세컨 랭귀지, 떨드 랭귀지는 사실 어, 그 잉글리시와 비슷한 패밀리 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어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수가 굉장히 적어서 그냥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말할 때하고 혹시 들을 때에도 조금 차이가 나타나나요? 그 그, 사이에서. 예. 네.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는 제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공개 데이터를 사용했다 보니까. 그런데, 어, 이러한 친구들은 배제시켰습니다. 그 설베이 중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말은 하지는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읽지는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 다 배제하고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만 이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세세한 요소들을 다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연구를 하면은 조금 다른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 맨 마지막에 이제 서머리에서 이 네, 크리스천 쪽으로 가치가 더 빛이 나려면 결국은 코호트와 같은 개념의 시험자들이 많은 수가 이 네, 시험에 fMRI를 찍으셔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 네, 당연히 임상적으로 질병 진단이나 뭐 연계에도 쓸 수 있고 휴먼 디지털 트윈의 이제 멀티오믹스 중에 하나로도 자리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네,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있나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권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의대 소속이긴 한데 직접 네. 노스웨스턴 의대 임상의분들과 뭐 콜라보레이션 해서 얻으신 데이터셋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될까요? 아, 제가 지금 이 놀스웨스턴에서 사실 두 개 연구실에서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오늘 주로 발표드렸던 이런 네트워크, 개인 내에서 네트워크를 찾는 프리시전 분야와 또 다른 분야 완전 의대 쪽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데이터, 블러드 테스트나 뭐 개인, 뭐 정말 한 개인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는 연구실에서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수가 한 800명 정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사람들이 이제 저희 랩을 방문했을 때 정말 저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저희가 샘플을 주는 것처럼 모든 샘플들을 저희가 채취하고요. 그리고 펑셔널 MRI뿐만 아니고 DTI, 뭐 ASL 모든 이런 이미징도 2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덴스하게 이미징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1년 후에 다시 재방문할 것을 저희가 권고드리고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지금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저는 지금 펑셔널 MRI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말 지노믹스나 모토믹스나 이런 모든 다른 오믹스 관련된 정보들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징 데이터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수순에 있습니다. 사실, 어, 저희 PI 말로는, PI가 이제 MD, PhD신데, 아웃페이션트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연구가 있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연구가 있을 때, 뭐 당신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오케이를 하셔서, 네,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이 데이터는 앞으로도 쭉 모아서 3,000명 정도까지 모으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두 번째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랑도 이제 연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연구 임상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fMRI를 충분한 시간, 예를 들어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시기를 이해시키고 동의받고 또 1년 후에 재방문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따로 연구용 MRI가 여러 대 또는 한 대, 데지그네이트 돼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연구용 MRI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븐 테슬라는 아니고, 네, 쓰리 테슬라 두 대가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바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딱 임상 연구를 위한 용으로만 쓰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